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딸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힘이장사였어요. 선조들을 살펴봐도 의병장 독립투사였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씨름 선수 출신이셨죠. 그 영향인지 가족들이 집에 모이면 하는 게임이 가볍게 낸 팔씨름부터 삿바잡고 겨루는 진짜 씨름까지. 누가 이 집안의 최후의 힘이냐 이러면서 힘겨루기 하는 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일 정도였죠. 저요? 저는 뭐 힘이 없는 건 아닌데 힘을 안 쓰고 있죠. 평생을. 힘 좋은 저희 집안 가호는 강강량량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는 맞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 툭하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디가 맞고 다니진 않아. 누가 때리려거든 네가 먼저 코피부터 터뜨리라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럴 때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본 우리 할머니의 풍채는 주변 할머니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셨고 어깨도 할아버지 못지않게 널찍하셨어요. 근데 코올리가 어린애한테 이런 걸 가르쳐 놓으니까 애가 살이 분별이 되겠냐고요. 저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초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남자애들이 자꾸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으면 고무줄을 끊고 술래잡기를 하고 있으면 괜히 끼워서 여자애들을 넘어뜨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좋아하는 여자애들한테 남자애들이 하는 짓인지를 모르고 여자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한 남자애가 고무줄을 끊는 바람에 그 고무줄이 튕겨 여자애의 얼굴을 강타한 거예요. 교실은 그 애의 울음소리로 난리 부르스. 저는 그 애를 울린 새끼를 잡아야겠더라고요. 그놈 새끼는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소리는커녕 목도 저 멀리 도망을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에서 키도 덩치도 제일 컸어요. 남녀 토탈에서요. 그런 제가 전속력으로 걔를 쫓아가는데 결국 그 자식이 복도 끝에 다다라서는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야, 그만 따라와. 무섭다고. 그러나 그때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거든요. 걔가 뭐라든 냅다 팔로 그 자식의 목을 걸어서 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고 뒤에서 구경났다며 애들은 몰려들고 주변을 소란한데 제 팔에 목이 걸려있는 내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하겠다. 그런 소리라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였어요. 제 무릎에 뭔가 뜨뜻미지근한 물 같은 게 닿더라고요. 이상해서 바닥을 보니 누런 물이 제 무릎께로 흐르고 있지 않겠어요? 그 물줄기의 근원이 어딘가 쳐다보니 제 팔에 목이 걸려있는 그 놈자식 바지가랑이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팔을 풀고 일어났는데 아우. 그때 그 오줌이 무릎을 적시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 녀석은 뭐 울고 있더라고요. 제 오줌 싼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애들은 일제히 웃기 시작했고 저는 차마 웃지를 못한 채 그 애를 멍하니 보고 있었죠. 힘을 좀 과하게 썼다 싶더라고요. 그 녀석은 엉엉 울기 시작했고 결국 선생님들이 달려나오고서야 상황은 종료. 그러나 그 일로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제가 그 일을 괴롭힌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주변에서 본 애들도 제가 그의 목에 헤드락을 걸어서 내팽개쳤다고 말하지. 제가 그 녀석이 먼저 여자애들 고무줄을 끊어서 누가 다쳤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다쳤는데 왜 내가 설쳐? 내가 뭔데? 걔랑 친해? 사실 친한 애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운데로 살았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잡아들인 애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나보다 힘이 약한 약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라고요. 그 일로 강제 전학까지 당할 뻔했지만 겨우 면하고도 고등학교 때는 친구 일에 힘으로 관여했다가 저희 부모님이 수천만 원을 배상한 일도 있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힘을 쓰면 인간이 아니다. 저희 부모님 제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셨지만 저는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신이 나서 샀던 차를 내다 팔고 꽤 오래 울적해 하시는걸요. 힘자랑하고 다니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 좋다는 남자가 하나 없었는데 힘자랑을 멈추고 나니 대학교 때 몰대같이 생겨서는 여리여리한 남자가 제가 좋다며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싫었습니다. 야, 너 왜 자꾸 날 쫓아다니냐? 나 너처럼 삐짝 마른 남자 딱 싫어. 어디 남자 구실이나 하겠냐? 일부러 상처받으려고 그래서 나에게서 정이 뚝 떨어지라고 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너처럼 튼튼하고 터프한 여자가 좋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수치스러워서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너 나 놀리냐? 아니, 나 고백하고 있는 건데. 저의 거친 눈빛과 불안한 말투와 과격한 태도에도 그 사람은 꼿꼿하게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첫눈에 반했다. 우리 같이 살자.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오래 멍을 때렸는지 연애도 안 했는데 같이 살자는 이놈을 어떻게 고쳐서 데리고 사나 싶더라고요. 그때 이미 게임 끝이었죠. 그렇게 저는 여리여리 멀대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낳고 보니 지 아빠를 똑 닮아서 여리여리한 게 청순 그 자체. 솔직히 말해 저랑은 완전히 딴 판이라 더 예쁘더라고요. 예쁜 탓인지 어릴 때부터 애가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 제가 힘으로 똘똘 뭉친 집에서 선모순처럼 자라서 그렇지 인물이 나쁘진 않거든요. 제 예쁜 대랑 지 아빠 호리호리한 대를 똑 닮은 제 딸은 어릴 때부터 미스 코리아를 내보내보라는 등 모델을 시키라는 등 주변에서 인물 칭찬을 꽤 받았습니다. 그랬던 딸이 다 커서 결혼을 한다고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부산 사람이더라고요. 엄마 나 부산에 가서 살려고. 어디 가서 부러질까 다칠까 동동거리며 키운 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보고 나서야 강강냥냥이라는 가훈이 내 자식을 향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아빠도 내가 그렇게 사고를 쳐도 고개를 숙이고 큰 돈을 배상하고 그러고도 나에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했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한 모든 걸 바쳐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이구나 하고요. 그런 내 자식이 제 품을 떠나 결혼하는 것도 섭섭해 죽겠는데 저가 낳고 자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간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꼭 부산으로 가야 돼. 아버님이 부산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셨잖아. 이번에 정년 퇴직하시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하신다는데 처음이라 자신이 없으시다고. 오빠가 같이 했으면 하시나 봐. 그래도 이거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당분간은 주말 부부로 지내도 되잖아. 너랑 신서방은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좀 걱정스러워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희 애가 서울에서 낳고 자라서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이쑥맥이 잘 지낼지는 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고향이 서울이에요. 아들도 저랑 내내 서울에서 살았고요. 서울살이가 얼마나 편한지 왜 모르겠어요. 제가 같은 입장에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저 걱정하지 말라고 잘 보살피겠다고 하는데 말의 핵심을 쏙쏙 비껴가는 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아유, 얘 사돈 그렇게 챙겨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근데 바깥 사돈 사업체가 많이 큰가요? 우리 사위도 서울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일을 도와야 할 정도면. 뭐 꼭 크기 때문이라기보단 아들이니까 아버지 사업도 돕고 나중에는 우리 손주들이 물려받게 키우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취업 나는 세상에 물려받을 만한 가업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저랑 바깥 양반도 다 서울 사람인데 교수 임용을 부산으로 받는 바람에 부산의 매력에 빠져버렸다는 아무런. 솔직히 남편을 혼자 뒀다 싶기도 하고 아들도 결혼한다는데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모범을 왜 이제서야 보이느냐고. 우리 애는 이미 우리 집에서 그 모범을 보고 자랐다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딸이 부산으로 터전을 옮겨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사돈과 사위뿐이었으니까요. 딸의 결혼식장에서 저와 남편 모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버진 로드 위에 서 있는 딸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근처에서 살면 여러모로 좋으련만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어요. 딸도 제 마음을 아는지 결혼하고 초반에는 매일같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물론 좀 황당한 소식도 있었어요. 이력서 넣는다더니 잘 넣었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서너 군데 넣었어. 딸은 당연히 저도 시댁의 사업을 도와야 하는 줄 알고 이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너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너는 나가서 내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부산에서 취업할 만한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또 어느 날은 딸 축하해. 합격한 회사 거기 부산에서 꽤 알아주는 회사더라. 그런데 딸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더라고요. 엄마, 나 그 회사 못 갈 것 같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왜? 어머님이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 일을 도와야지 왜 취업을 하냐고 하셔서. 아니, 바깥 사돈은 취업하라고 했다며. 어쩔 수 없지 뭐. 물론 처음엔 그렇게 예상하고 떠난 부산행이었지만 취업을 하라고 했다가 취업을 했더니 다시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다니. 이러라고 했다가 저러라고 했다가 제가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딸은 시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갔고 한동안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연락도 종종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질 않고 메시지를 남기면 하루가 지나고서야 겨우 답이 오는 시기였죠. 여보, 애가 부산에서 적응을 영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한번 가볼까?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이제 우리 애도 엄연히 자기 가정이 있고 성인인데
스스로 적응하게 응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가? 나도 마음 같아서야 당장 가보고 싶지. 근데 우리 애도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을 거야. 내가 되면 오라고 하지 않겠어?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하긴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살아야 하는 때가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까? 남편은 그런 저를 살살 달래는데 두사였습니다. 좋지. 딸이 있을 때만 해도 딸과 둘이 가기도 하고 셋이서 함께 갔던 영화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둘이 가는 영화관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에 갈 일이 생겼어요. 딸 집 앞에서 얼굴이라도 잠깐 볼 겸 딸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딸이 사부인과 사위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큰 본 없는 집안 딸이면 말이라도 잘 들어 그 순간 눈이 돌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사돈과 사위에게 달려가 숨겨왔던 힘으로 두 사람을 패대기 치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으로 한 놈씩 팔을 뻗는데 관절이 꺾여나가기 시작했죠. 사실 부산에 저도 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동성 친구였는데 결혼식 이후 친구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카카오톡에 프로필로 딸 결혼식 사진을 해놨더니 왜 초대를 안 했냐면서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만이야? 얘가 결혼을 하면 연락을 좀 하지. 너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20살이 넘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어요. 얼마 전에 동창회 갔다가 알았지? 넌 동창회도 안 왔더만 딸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랬지. 안 그래도 소식이 또 끊겨서 궁금했었어. 너 어디서 싸니? 난 부산. 친구 입에서 나온 부산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아니지. 왜 서울서 고등학교 다니던 애가 부산까지 갔어? 나 고향이 부산이야. 어릴 때 서울로 왔는데 졸업하고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나이 먹으니까 고향이 최고다 싶더라고. 부모님도 다들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나도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네 고향이 부산이었어? 내가 말 안 했던가? 한 적 없어. 어머. 아유 그랬구나. 사실 우리 딸이 부산으로 시집갔거든. 어머. 아유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와? 딸도 볼 겸 오면 되겠네. 나 횟집 해. 배 두둑하게 먹여줄 테니까 딸도 데리고 와. 알았어. 언제 한번 보자. 한동안 잊고 지냈던 연락이었어요. 어느 날 불쑥 친구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월말에 가게 쉬거든. 딸 데리고 와. 맛있는 거 해줄게. 모처럼 쉬는 날이라면서도 맛있는 거 해준다고 오라는데. 사실 딸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고 싶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아니, 사실 요즘 딸이 연락이 안 돼. 애가 시댁이랑 가까이 살거든.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무턱 대고 가면 애가 불편할까봐. 야, 고등학교 때 그 패기는 어디 갔어? 내 자식이 연락이 안 되면 더 찾아가야지. 그런데도 제가 고민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 얼마 전에 엄마 보내고 며칠 좀 쉬려고. 뭐? 아줌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왜 연락도 안 했어? 나는 부산 가면 아줌마도 뵙는 줄 알았지. 몇 년 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도 몇 년째 아프셨거든. 마음의 준비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장사가 손이 안 잡히네. 너 옛날에 우리 엄마가 싸줬던 도시락 생각나냐? 너 잘 먹는다고 내 것까지 3배로 싸줘가지고 우리 그거 다 묶어 얹혀가지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내를 토하고. 아휴. 야 고등학교 때 얘긴 하지도 마라. 나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왜 그 수첩 물어준 거 그거 뭐 내가 잘못한 건데 뭐 나 때문에 너네 가게도 난초했지 뭐 아무튼 미안한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좀 와. 나 좀 위로해줘. 그래서 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었거든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좀 들려도 되겠냐고요. 가는 날까지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질 않더라고요. 결국엔 문자 하나 남기고 부산으로 출발했죠. 딸이 허락하든 안 하든 이참에 좀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그렇지.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기차를 찾고 도시로 달려가고 엄마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문자 하나 남기고 부산으로 출발했죠.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KTX역에 도착했더니 친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딸부터 좀 보고 갈까봐. 보고 간다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애가 연락이 안 돼. 아무래도 형 이상하다. 연락이 그렇게까지 안 된다는 건 뭔 일이 있다는 거야. 설마 애가 결혼자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했다며. 결혼 초에도 했었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서부터 먼저 하지도 않고 해도 받지 않고 일단 가보자. 어디 산다고 했지? 딸이 사는 동네를 얘기했더니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시아버지랑 같이 일한다고 했던가? 아휴. 진짜 갑갑해 못 살겠어. 뭐랬냐고 물어도 대답을 해야 말이지. 그 동네에 무슨 건어물 가게에 시아버지부터 아들이랑 며느리까지 하는 데가 있다고 소문이 났어. 아휴. 설마. 바깥 사돈이 교수 출신이야. 그래? 분위기가 영 험악하다고. 어디서 온 깡패 새끼들인가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장사도 더럽게 안 된다더라고. 그럼 뭐 그 집은 아니겠네. 친구의 말을 뺐는데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딸내 집 근처에 있는 건어물 가게를 가리키면서 저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바깥 사돈이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니까 친구도 눈치를 채더라고요. 맞아. 이내 사돈? 이상하네. 교수식이나 하던 양반이 웬 건어물 가게? 가게라고 해봤자 우리 딸까지 운영해야 할 만큼 큰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친구 말 맞다나 파리만 날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행여나 사돈과 눈이라도 마주칠까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딸한테 물어야겠어. 집으로 가자. 도대체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머릿속이 다 새하얘 있습니다. 그렇게 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 딸이면 말이라도 잘 들어 사부인의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우라가 단전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하여튼 넌 매번 잘난 체를 하다가 얻어맞더라. 내 말이 그 말이야. 막말로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니? 내 아버지 평범한 회사원에 내 어머니도 그냥 주부 아니야. 집안이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애가 대학에서 교수한 집 아들한테 시집왔으면 성공한 거 아니니? 그럼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건어물 하나 파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자꾸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해서 화를 돋구냐 말이야. 내 말대로 애쓴다. 제 딸은 서울에서 알아주는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던 애였어요. 아무래도 건어물 가게가 잘 안 되니까 방법을 제안한 모양인데 사부인과 집안이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안을 좀 더 잘 알아봐야겠어요. 그런데 집안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집안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무래도 건어물 가게가 잘 안 되니까 방법을 제안한 모양인데 사부인과 사위놈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머리가 잔뜩 헝클어져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딸의 발을 사위가 발끝으로 툭툭 치더라고요. 야, 아깐 그렇게 말도 잘하더니 또 뭐하냐? 말 좀 해봐. 왜? 더 얻어 터지기 싫어서 입 다물기로 한 거야? 사위가 딸을 향해 다시 손을 번쩍 들어 올린 그때였습니다. 이 새끼야.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뭐랄까. 손끝이 파르르 떨리다 못해 가슴까지 부글거리는데 얼굴이 터질 듯이 뜨거웠어요. 저를 본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러나 사부인은 저를 보고도 한쪽 입꼬리를 올려 실룩 웃는 거예요. 어머, 우리 사돈 오셨네? 여긴 어쩐 일로 말투가 어찌나 아니 꼽던지. 마치 내가 오면 어쩔 건데? 하는 투더라고요. 분명 제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딸은 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도대체 애의 얼굴이 어떻길래? 저는 바들바들 떨며 딸 앞으로 가 앉았습니다. 아가, 엄마 왔어? 딸은 고개를 더 푹 숙일 뿐이었어요. 축 처진 어깨가 평소 발랄하고 해맑던 제 딸이 아니었죠. 저는 헝클어진 딸의 머리를 매만지며 천천히 그 얼굴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말도 아니게 피가 터지고 멍이 든 얼굴이 하루 이틀 맞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울컥 쏟아지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에 잔뜩 힘을 줬습니다. 사돈, 그렇게 섭섭하실걸. 며느리잖아요. 잘못한 건 가르쳐야죠. 그쵸. 저는 손으로 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씩씩거리며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사돈, 진정하시고. 딸이 이렇게 잘 지내면 우리 딸이 더 잘 지낼 수 있겠지요. 딸은 불안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딸은 저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듬은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은 불안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딸은 불안한 얼굴로 저를 한 번 더 보듬은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아휴, 어떻게 이런 걸로 만나요? 사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더니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휴, 속상하시죠? 근데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다 이렇게 얻어터지면서 소박도 맞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이 좀 전통이 있는 집안이라 애가 너무 신랑을 무시하니까 제가 좀 가르쳤어요. 무시할 만하니까 했겠지. 우리 딸이 어디 좀 똑똑한가. 사부인. 지금 나한테 말 깠어요? 너도 까세요. 야, 이 서방 너도 까. 예, 예. 사위는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한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난내 장모 아니니까 말 까라고.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화만 낼 것 같지? 뭐? 저는 사부인이 내민 손을 여전히 꼭 잡고 있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야, 이서방 너도 일로 와봐. 제가 사위까지 부르자 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위험해. 그 손 놔요. 일단 나랑 가자. 저는 우리 예쁜 딸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딸,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진실이 있어. 날 속였다고? 응. 저는 다시 남은 손으로 사위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너, 일로 오라고. 사위는 그제야 어이가 없다는 듯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앞에 있는 사부인과 사위의 얼굴이 똑같더군요. 이런 얼굴을 사이코패스 같다고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사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에게 다가오더니 얼굴을 바짝 내밀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장모님 뭘 어쩌시려고요? 그 늙은 몸으로 저랑 엄마를 상대하시겠습니까? 야, 이 사방 오랜만인데 우리도 악수나 하자. 저는 그 놈이 뭐라고 시부리던 손을 내밀었고 그 녀석은 제 손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계속 희죽거리더라고요. 저는 갑갑해서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진짜 너가 왜 이렇게 늙은 놈을 만났어? 저는 갑갑해서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잡으라면 잡을 것이지. 왜 그렇게 쳐웃고 있어? 딸이 저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두 년놈들의 팔을 잡아서 뒤로 꺾어버렸죠. 아우, 아우, 아파요. 아프다고요.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년놈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데 정말 이게 너무 오랜만인데 하필 사이코패스 같은 년놈들이잖아요. 이상하게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두 년놈의 관절을 천천히 정확하게 꺾기 시작했고 두 년놈의 비명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우, 사돈노. 제가 잘못했어요. 아우, 나 죽대. 아이 진짜 이 미친 여자가. 이러다 팔 부러진다고요. 저는 두 년놈의 팔을 잡은 손에 더 힘을 준 채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네. 내가 니들 팔을 잡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니들 팔도 안 부러뜨릴 것 같아? 예? 사돈 그게 무슨 아니? 순진하게 왜 이래요? 우리 딸 얼굴은 저렇게 멍투성에 피까지 흘리게 해놓고 내가 니들 팔 하나도 안 부러뜨리게 생겼냐고. 그리고 손에 조금 더 힘을 주니 양쪽에서 동시에 오지끈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사돈 제발. 아우, 아우. 두 년놈의 비명소리가 동네를 떠나가라 울리더군요. 이러다 진짜 사람 잡겠다 싶어서 일단 손은 놔줬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아주 바닥을 기어서 도망을 치려고 하더라고요. 어이 거기 둘 가라고 놔준 건 아닌데. 저는 기어가는 두 년놈의 발목을 동시에 잡고는 질질 끌어 원래 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두 사람의 표정은 처음 저를 보며 지었던 태연한 미소는 싸그리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유, 사부인 정말 왜 이러세요? 저희 이번 딱 한 번이었어요. 새애기 때린 가니.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밀었는데 넘어져가지고. 아들 내가 말해봐. 그렇지? 예. 진짜예요? 그치 여보가 말 좀 해봐. 응?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저희가 스트레스를 좀 줄여서 머리가 돌았었나 봐요. 딸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와 사부인 사위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때렸어. 처음엔 맞은 게 너무 이상해서 아 진짜예요? 곰이었어. 처음엔 맞은 게 너무 이상해서 이게 곰인가 싶을 정도였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폭력을 겪고 나니까 우울해지더라고. 엄마 전화도 피하게 되고. 사실 나 알고 있었거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이 두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다는 거 너 알고 있었어? 딸은 제가 힘이 무지하게 세다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몰라. 나 어릴 때 엄마가 아빠도 못 드는 박스 3개를 번쩍번쩍 들던 사람이었는데 예사님이 아니다 싶었지. 알고 보니 우리 외가 쪽에 의병장에 독립투사 씨름 선수까지 있었다며?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외할머니한테 들었지.
엄마 힘이 하도 센 것 같아서 엄마 힘이 왜 이렇게 세냐고 물었더니 그것 때문에 골치 좀 아프셨다던데. 저는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을 용케이 속여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힘을 쓰면서 살아온 모양이더라고요. 사부인 일단 이 다리 좀 놓고. 아니 근데 진짜예요? 사부인 댁에 의병장에 독립투사도 있었다고요? 이 와중에 궁금한 것도 많더라고요. 깜빡하고 있었어요. 딸의 얘기를 듣느라 아직 두 연놈의 다리만 붙잡고 마무리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두 연놈의 다리를 뒤로 꺾어 한 번 더 관절을 아작냈습니다. 내 딸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들었으면 이 정도는 가고 있어야죠. 물론 이 인간들이 제 미친 힘에 대해서 뭘 알았겠냐마는요. 그 사이 친구가 112를 불렀더라고요. 곧 경찰들이 왔고 저와 딸 두 연놈들은 일단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맞냐고요. 저랑 제 아들 팔이랑 다리 다 장났다니까요. 형사는 그들의 팔다리를 유리줄이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부러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웃음이 터지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도 사고를 쳤더니 힘을 쓸 땐 조심성이 좀 많아요. 보기엔 막 뻣뻣한 것 같아도 절대 티나게는 안 팽팽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사님 얘 얼굴을 보셔야죠. 가정폭력 당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랑 남편 둘이 길에서 대놓고 팼다니까요. 얘가 이 친구 엄마예요. 그러니 눈이 안 돌아요. 내 딸 패는 팔다리 좀 꺾었어요. 그래봤자 힘없는 중년 여자 아니에요. 형사님 말씀대로 이 친구는 제 딸을 죽여야죠. 그래봤자 힘없는 중년 여자 아니에요. 형사님 말씀대로 부러지지도 않았고요. 뭐라고요? 힘이 없어. 형사님, 이 여자한테 팔 한번 꺾여보세요. 힘이 장사예요. 보통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치, 아들? 예, 진짜예요? 젊은 남자인 저도 저항도 못할 만큼 셌다니까요. 저는 두 연놈들 앞에서 모른 척 심란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힘이 어디 있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고 꾀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저와 친구 딸의 고소장을 접수해 주었고 저는 친구와 함께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애 진단서를 떼는데 속이 문드러지더라고요. 넌 이런 일을 당했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진짜 저들 죽일까봐 그랬다니까? 엄마를 살인자 만들 순 없잖아. 그렇다고 가정폭력을 참아 진단서는 다 떼놨어. 일부러 맞은 것도 있어. 증거를 남겨야 하잖아. 확실하게 남겨서 이혼할 생각이었어. 아휴, 독한 년 힘도 없는 게 독하기만. 딸 닮아서 그냥 힘이나 썼으면 좋았을걸. 딸을 데리고 병원에서 나온 뒤 친구의 차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친구가 집에서 먹을 거리를 다 준비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의 집에 간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돌아가셨다던 친구의 어머니가 집에 계셨다고? 아니, 왜? 친구가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살아있어서 깜짝 놀랐냐?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아줌마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셨죠. 저와 딸은 아줌마의 솜씨로 차려진 거한 한 상을 받았습니다. 아줌마는 아줌마의 솜씨로 차려진 거한 한 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의 가게도 아줌마의 손맛 덕분에 유명해졌고 친구가 2대째 물려받은 거였더라고요. 음식을 다 나른 친구가 그제야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내 카톡 프로필에서 딸 얼굴을 봤잖아. 건어물 가게에서 일하는 걸 봤어.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 딸이 맞더라고. 알고 보니 제 친구가 아줌마의 손맛 덕분에 유명해졌고 알고 보니 제 친구가 딸이 맞는 걸 봤더라고요. 하루는 내 딸인지 물어보려고 건어물 가게에 들렀는데 내 딸이 없더라고. 그래서 가게에서 나오려는데 가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친구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부인과 사위가 아니 두 년놈이 제 딸을 막무가내로 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열불이 나서 고민을 했어. 이 자리에서 내가 말리고 쟤를 집으로 데려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날 것 같은 거야. 그때 너의 그 무지막지한 힘이 생각났지. 일단 널 데리고 오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것 같더라고. 친구는 저와 오랜만에 카톡을 주고받은 뒤 제 딸이 얻어맞는 모습을 봤고 급히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올 듯 말 듯 애매하게 보니 냅다 자기 어머니가 상을 당해서 슬프다고 둘러댄 것이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건강하신데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떡해. 그렇다고 내 딸이 얻어맞고 있다고 말하면 내가 어디 제정신으로 여기로 왔겠어? 일단 오게 해서 해결하게 할 생각으로 그랬지 뭐. 회를 들고 오시던 아줌마가 어이가 없다는 듯 투덜거리시더라고요. 덕분에 난 오래 살겠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와 딸은 맛있는 식사를 얻어먹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여기저기 붙은 반창고가 속이 상했지만 비로소 제품으로 돌아온 딸을 보고 있자니 안도감이 더 컸어요. 식사를 하면서 친구하고 술 한잔하는데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너희 부모님이 물어낸 수천만 원 다 갚은 거다. 차갑시요? 갑자기 친구가 제가 힘을 안 쓰기로 맘먹었던 그 사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뭐 어때? 오늘 네 힘 제대로 보여줬잖아. 네 엄마 수천만 원 물어낸 그 사건 너 아니? 네? 엄마 진짜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그 일을 너랑 나랑 무덤까지 갖고 가기로 한 일이잖아. 제가 화를 내거나 말거나 친구는 제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네 엄마가 힘을 안 쓰기로 작정한 사건이었단다. 그게 이모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서울에 살 때 일인데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서도 음식점을 했었거든. 근데 매일같이 새벽부터 우리 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 차 앞에 전화번호도 안 남기고 새벽부터 대놓고는 일주일은 기본으로 차를 대놓는 정신 나간 놈이 있었어. 그냥 앞에 댄 것도 아니었지. 가게 문 앞에 딱 대놨었잖아. 막상 친구가 얘기를 꺼내자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하니 화가 불끈 나더라고요. 그날 얘가 우리 엄마랑 아빠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그 차를 힘으로 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우리가 밀 때는 절대 안 밀렸거든. 근데 얘가 미니까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견인 차라도 부르라니까 마음들이 약하셔서 또 그러진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밀어드리려고 손 대자마자 그냥 밀리더라고. 근데 왜 수천만 원을, 그러나 그 얘기가 나오자 수십 년도 더 된 일인데도 제 속이 다 쓰리더라고요. 그 차를 밀었는데 그게 가게 벽에 긁히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밀기만 했던 거야. 딸이 입이 쩍 벌어진 채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 대체 힘이 어느 정도인 거야? 벽에 긁히고 있었으면 더 밀기 힘들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밀었다고?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다 아찔해요. 그때 친구와 친구 부모님이 절 보면서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입이 쩍 벌어져 있는데 처음엔 제가 힘이 너무 세서 놀랐나 했죠. 알고 보니 제가 그 차를 거의 갈다시피 벽에 긋고 있었더라고요. 아줌마랑 아저씨는 뭐라 말씀을 못하시고 저는 뭐고의 죄인이었죠. 결국 아줌마가 먼저 말하시는데 아줌마가 저를 밀었다고 말했죠. 괜찮으니까 얼른 집에 가. 내가 사정 설명하고 잘 말해볼 테니까. 그러나 며칠 뒤 친구에게 들은 소식은 그 차 외제차였대. 저는 그날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어요. 아줌마가 저한테 말하시는데 저는 그날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휴, 난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술이 다 땡긴다. 나도. 딸은 그제야 흥미진진한 얼굴로 우리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만 수천만 원 나온 거야. 얘는 거의 초상남 분위기고 뭐 어떡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했지. 결국 엄마, 아빠가 아빠 차 팔아서 수리비 물어주고. 아휴, 네 엄마는 그때도 고집이 엄청났어. 우리가 정그러우면 반씩 부담하자고 했는데도 전액을 다 배상을 해주신 거야. 막말로 내 마음대로 밀다가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그러냐? 애가 그날 이후로 너무 얌전해진 거야. 내가 그날 이후로 마음에 늘 빚이 있었어. 아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철이 좀 든 거지. 내가 괜히 힘자랑했다가 부모님이 수천만 원 손해를 본 사건이었잖아.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싶었던 거지. 그날 이후 나는 미안해서 너한테도 친한 척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도 좀 얌전해진 거야. 어색해지긴 했어. 친구가 불쑥 저에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쑥스럽지만 그 손을 무심한 척 잡았습니다. 이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제 딸이 그렇게 얻어맞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매일 걱정만 하고 있었겠죠. 두 분은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딸도 저랑 친구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좀 편해진 모양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책상 걸상 바꾼다고 우리더러 자기 책상 들고 내려가서 반납하고 새 책상이랑 걸상을 들고 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 학생들한테요? 그게 뭐 별거라고. 우리 땐 다 직접 했어. 그때 내가 발을 다쳐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었거든. 내가 절뚝거리면서 책상을 질질 끌고 가고 있으니까 얘가 덥석 내 책상을 들더니 양손에 지 책상이랑 내 책상을 동시에 들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설렜냐? 솔직히 반할 뻔했다. 그때부터 내가 얘랑 친구 됐잖아. 저와 친구의 이야기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얘기를 듣던 딸이 잠들었더라고요. 저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 내 귀한 새끼, 이 귀한 게 얻어맞고 사는 줄도 몰랐던 제가 어찌나 안심하던지 딸 앞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있었던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냥 반 죽여놓을 걸. 팔이라도 하나 분질러놨어야 했는데. 고소장은 접수하고 왔고 이제 남은 건 그 두 년놈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사부인과 사위는 구속됐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면회를 신청했어요.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불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장모님, 안 그래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와이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도 하고. 닥치고 이거나 찍어. 저는 사위의 앞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딸은 이미 다 작성해서 도장까지 찍은 서류였습니다. 사위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한번 실수한 겁니다. 제가 와이프랑 만나서 찍으라고. 장모님, 아무리 장모님이셔도 이건 저희 둘 얘기인데. 우리 딸이 원하는 거야. 내 면상 안 보고 싶대. 그러니까 찍어. 일말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잔말 말고 찍어야 하는 거야. 내가 사위인 줄 알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딸이 만나게 할 순 없었어요. 저는 그놈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 매일 같이 면회를 하러 갔어요. 하도 안 찍기에 마지막엔 나지막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내 면회 오늘까지만 올 거거든? 오늘 내가 여기서 안 찍잖아. 그래. 그럼 내가 오늘까지만 올 거야. 내가 오늘까지만 올 거야. 내가 여기서 안 찍잖아. 그럼 결국 우리가 뭐 하나 가로막히지 않은 데서 다시 대면을 할 거 아니야. 그땐 내가 널 만질 수가 있겠지? 그땐 말로만 하진 않아. 결국 그놈도 도장을 찍더라고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던 날 딸이 울더라고요. 그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나. 이혼 서류를 제출한 뒤에 저는 딸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짐도 정리해서 가져올 겸 친구도 좀 보고 올 생각이었죠. 짐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밖에서 박가사돈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뭔 할 말이 있나 싶었는데 그냥 조용히 고개만 숙여 보인 뒤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박가사돈 교수도 아니었더라고요.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 평생을 시간 강사였대. 그나마 부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시간 강사 자리를 준다고 해서 혼자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살고 계셨다나 봐.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록 근본 없는 집딸이라고 그 난리를 친 거야. 막말로 내가 왜 근본이 없냐? 내가 말했지. 내 외과 의병장에 독립투사에 씨름 선수도 있었다고. 그냥 내 눈이 삐었던 것 같아. 근데 내 선택이었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 말 안 했던 거 미안해 엄마.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제 할 일을 해온 딸이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아낸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리여리하게만 보였던 제 딸도 힘이 무지하게 세더라는 겁니다. 분명 남편을 닮아서 힘을 빗불도 못 쓰는 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불쑥 저한테 팔씨름 대결을 청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힘이 얼마나 센지 너무 궁금해. 나랑 팔씨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편이 심판을 보는 가운데 바로 모녀 팔씨름 대회가 시작됐죠. 저는 손쉽게 제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접전 끝에 세 판 중 제가 한 번 이기고 딸이 두 번을 이겼습니다. 우리 딸 승. 남편도 외쳐놓고도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딸은 살짝 민망해하면서도 제 힘을 알고 있었던 눈치더라고요. 그 힘을 갖고도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진단서며 사진으로 법적인 증거를 모았던 제 딸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요즘도 맞아서 엉망이 됐던 딸의 얼굴이 떠올라 자다가도 불쑥불쑥 화딱지가 나서 깨고 납니다. 그때마다 그 두 년놈의 팔다리를 꺾던 순간을 떠올려요. 힘이 좋은 게 안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때만큼은 힘을 제대로 썼다고 믿고 싶습니다. 내 새끼가 맞고 있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 게 부모니까요. 결국 그 두 년놈은 징역 확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보는데 판결과 별개로 그 면상들을 보고 있자니 또다시 속이 부글거리더라고요. 딸은 그놈과 이혼도 확정됐고 다시 서울에서 취업에도 성공했어요. 그래도 다시 웃음을 찾은 딸을 볼 때마다 마음속 울분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결국 승자는 제 딸인 것 같아서요. 나의 행복이 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